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의대들이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을 최대 2,800여 명까지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를 추진했을 때 생기는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한영 두 나라는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인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예정인데요.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 양국 관계의 한 단계 도약도 기대됩니다. 런던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의장대를 사열하며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이어 영국 왕실이 제공한 의전 차량을 타고 이동합니다. 윤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은 여느 때처럼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영국의 그 첫 일정을 동포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더욱 기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에선 양국 간 미래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담은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습니다. 또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와 방산 공동 수출 MOU를 체결해 방산 협력을 확대합니다. 합동훈련 확대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도 추진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영 양국은 사이버 안보와 방위 산업 등 안보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 협력도 강화합니다.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와 관계 격상은 한영 140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 즉위 이후 첫 국빈으로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영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네, 앞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뒤에 열릴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국빈 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국 왕실 버킹엄궁에서 열리는 이 공식 환영식은 세계적으로도 성대하기로 유명한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최영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영국 국왕의 궁전인 버킹엄궁 앞에 태극기와 영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탄 황금색 마차를 왕실 백마들이 이끕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모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빈으로 방문한 당시 버킹엄궁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등 왕실로부터 최고 의전을 받았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첫 국빈 정상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처럼 최고 예우를 받을 전망입니다. 최고 존경의 의미인 예포 41발 발사와 함께 왕실 근위대를 사열한 뒤에 윤 대통령은 환영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버킹엄 궁까지 마차 행진을 하게 됩니다. 앞서 런던 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 영국 왕실에서 최고급 의전 차량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국빈에 대해 최고 예우를 다하기 때문에 1년에 2번만 국빈을 맞이합니다. 성대하게 준비될 국빈 만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국빈의 오만찬에는 방문국의 전통 음식은 물론 국빈의 식성과 입맛을 고려한 메뉴가 식탁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는 고추장을 곁들인 게 요리와 소갈비찜 등이 준비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처음 국빈 초청을 받은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이 영국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앞서도 보신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전통과 격식을 자랑하는 영국 왕실 주최 공식 환영식. 네,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찰스 국왕 즉위 후 첫 국빈 초청인 만큼 최고의 의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영국 간의 유대 역사를 짚어보고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이번 영국 국빈 방문 먼저 어떤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가 한영수교 140주년입니다. 한영수교 140주년을 맞아 찰스 3세 국왕이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는데요. 찰스 국왕이 올해 대관식 후 첫 국빈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에 앞서서 찰스 국왕이 최대 한인타운이죠. 뉴몰든을 방문해서 한인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또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국빈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런던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로 영국 첫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찰스 국왕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 주요 언론도 이번 국빈 방문에 또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도가 됐나요? 네, 영국 BBC를 통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이제 양국이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 이런 내용이 보도됐고요. 또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통해 경제 안보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 미국 AP와 블룸버그 통신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또 프랑스 AFP 통신 역시 한영이 역사적 국빈 방문을 통해서 관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체로 찰스 국왕 즉위 후 첫 국빈 방문이라는 점, 그리고 국방과 기술 분야 협력, FTA 개선 이슈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영국 간의 관계 어떻게 흘러갔나요? 네, 한국과 영국 이 양국 관계의 시작은 1883년입니다. 구한말 조영 수호통상 조약으로부터 이 두 나라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이제 서구 열강과 체결한 다른 조약들처럼 불평등한 내용이었죠. 이렇게 불평등 조약을 감수했던 아픈 역사가 있는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요. 현 국왕 즉위 후 처음 국빈으로 초청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 1950년 6.25 전쟁 때도 또 영국군이 참전을 해서 많은 병력을 또 파견했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 1,000명의 병력을 파병했고요. 이 가운데 청년 1,100명이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도 2,600명에 달해 인명 피해가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특히 1951년 4월 임진강 전투에서 영국군 참전 용사들이 많이 희생되는데요. 이 임진강 전투는 공산군에 맞서 서울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한 전투로 평가됩니다. 당시 경기도 파주 설마리고지에 고립된 영국군 글로스터셔 대대가 병력의 7배가 넘는 중공군에 맞서 싸웠지만 500여 명이 포로로 잡혔고요. 무사히 빠져나간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인연이면은 미국 못지않게 이 영국과도 혈맹이다 이런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도 이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영국이 오랜 세월 뿌리 깊은 협력과 또 연대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서 압축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영국이 기술 인프라 구축 과정을 도왔다 이런 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140년간 이어진 한영 관계가 또 새로운 차원의 도약으로 또 이어나갑니다. 문기혁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양국이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한영 양국 관계가 기존의 포괄적 또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내용인데요. 군사동맹은 아니어도 사실상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로 도약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883년 이후 140년 만에 한영 관계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새로 정립되는 것이죠.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 스트리트 어코드 (DSA라고 하죠). 일명 다우닝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로 타결을 이뤘습니다. 안보, 국방뿐 아니라 공급망 확보, 에너지 연대 등 경제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포괄적으로 넓힌 방안입니다. 자, 지금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사실상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렇게 영국이 우리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보라든지 뭐 가치의 공유라든지. 하지만 역시 또 이 경제적인 부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그러니까 이제 브렉시트라는 큰 결정을 통해서 이 유럽 공동시장으로부터 빠져나온 지 꽤 됐죠. 그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아시아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협력국으로 한국이 고려돼 있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또 조선 등 많은 산업에서 확고한 기술력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이죠. 네, 이번에 이 영국과 FTA, 즉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도 또 시작이 됐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한영 FTA 협상 개시가 선언이 됐는데요. 기존 협정문이 시장 개방 중심으로 구성돼서 최신 글로벌 통상 규범을 좀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런 만큼 디지털과 공급망, 또 청정 에너지 등 현대적 통상 규범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한영 FTA가 발효되면요, 핵심 소재와 또 부품, 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이 가능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은 성대한 공식 환영식이 열릴 텐데요. 저희 KTV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나요? 네, 윤 대통령은 이제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할 예정인데요. 외국 의회에서의 영어 연설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한영 관계의 역사를 되짚고 양국 관계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현지 언어로 연설하는 건요, 정치인뿐 아니라 그 나라 국민 마음에 다가가는 시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에는요,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데요. 한국경제사절단을 포함해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자리해 첨단 산업과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 또 금융 협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한영 비즈니스 포럼 계기로 2,700억 원 규모 계약과 양해각서 31건이 체결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이어서 영국 왑리카페에서 개최하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 등 세일즈 행사, 또 문화 행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래포럼에서는 한영 정부가 양국 기초연구 분야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우리 돈 73억 원 규모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AI, 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영 양국 관계 역사와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서 성공 확률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으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1, 2차 발사 시에도 일본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지만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북한이 발사 계획을 발표한 건 러시아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성공 확률을 높였고 오는 30일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발사를 예고했던 기간 중 첫날에 보통 위성을 발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상 여건이 허락한다면 당장 22일 발사가 유력해 보입니다. 정부는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위성 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사 예고를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발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날 경고 성명을 내놨던 국방부도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포함하여 기술 개발 동향, 전력 배치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부산 작전기지의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의 확장 억제 공약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 기간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 작전기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군은 칼빈슨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행동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지난달 12일 로널드 레이건함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미는 지난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 NCG와 이달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등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합의했는데 이를 실행하는 차원입니다. 칼빈슨함은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으로 길이 333m, 폭 77m로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합니다. 슈퍼호넷 전투기와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대잠수함기 등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립니다. 칼빈슨함이 참가하는 한미연합훈련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에 대응한 연합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의대생 증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국의 의대들은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을 최대 2,800여 명까지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058명입니다. 2006년 이후 한 번도 증원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주간 의과대학을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대학에서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들은 현재 보유 역량으로 증원 가능한 인원은 2025학년도 입학 기준 2,151명이며 투자를 늘릴 경우 최대 2,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매년 증원 규모를 늘려 2030년엔 최대 3,953명까지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6년 이래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 정원으로 인한 의료 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타당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반은 의학교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됐으며 현장 점검팀을 구성해 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 자료를 검토하고 각 대학과 현장 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점검반에서 최종 결과 자료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의료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결정하고 이후 교육부에서 각 대학의 입학 정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정부는 지난 정부 때 세워졌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지난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기존 계획보다 최대 12.3%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계획대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을 때 커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 1천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6조 7천억 원으로 불었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1조 원에서 지난해 4조 1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3년 새 보유세 부담이 4조 7천억 원 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억 원 미만 주택과 15억 원 이상 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는 11.8%포인트였는데 2020년 7.2%포인트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9억 원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미만에 대해서는 형평성 제고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면서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신뢰도 저하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현실화 계획에 맞춰 공시가를 끌어올리다 보니 국민 기대와 실제 공시가 간 괴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신뢰도 저하가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공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현실화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연구 용역으로 기존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로 국민 공감과 신뢰를 얻는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최종 공시가는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이듬해 초 결정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발표가 어느덧 일주일 만에 남겨놓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결의를 다지는 출정식이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은 넘버원 부산은 준비됐다는 구호를 외치며 부산 엑스포 유치 염원을 프랑스 파리에 전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시민들이 부산 서면역 주변에 모였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일 일주일을 앞두고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출정식이 진행됐습니다. 출정식에는 기관과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시민 1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시민들은 넘버원 부산 is ready, 넘버원 부산은 준비됐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엑스포 유치 염원을 프랑스 파리에 전달하고 유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결의를 다졌습니다. 부산이죠!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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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화상으로 출정식에 참여해 힘을 보탰고 여러분의 응원을 추진력 삼아 마지막 역량을 모두 쏟아붓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유치 결제 퍼포먼스와 D7 출정 카운트다운 영상 상영, 유치 염원 공연 등이 출정식을 다채롭게 채웠습니다. 다른 나라 경쟁국이 있지만
저는 부산이 제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번 기회에 세계 사람들에게도 부산이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화이팅! 2030 개최지 선정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부산으로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막바지 유치전도 한창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0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국제박람회기구 BI 회원국 대표 등과 만나고 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3일 파리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2박 3일간 파리에 머물면서 BI 대표와의 교선 만찬과 오찬, 리셉션 등에 참석합니다.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회 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도 파리로 집결합니다. 각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쏟는다는 계획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현지 시각으로 28일, 우리 시간으로는 2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표는 BI 182개 회원국의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하는 도시가 나오면 곧바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 2위 도시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해 득표수가 많은 도시를 개최지로 최종 선정합니다. 투표일 당일에도 부산에서는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부산의 유치 열기는 계속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한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도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 전산망 사태에 대해 근본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한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산장애로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최종 선정일 일주일을 앞두고 지난 유치 노력을 되짚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 등이 지구를 400바퀴 넘게 돌며 180여 개국 2,700여 명의 지도자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28일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 지지표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 제도 대상을 중증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다른 건설 사업자에게 양도 가능하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2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청사에선 청년 농부들이 만든 우리 농산물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 소농가 간 상생협업하는 사례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린 과일과 배즙을 비롯해 밤, 단호박으로 만든 양갱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이 주전부리들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가져온 제품. 청년 농부들의 우수 상품을 골라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1호 국무위원 농식품 영업사원을 자청한 정 장관은 제품 소개에 열을 올렸습니다. 여기 있는 거 대부분 미국에 수출되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고. 정 장관의 소개에 제품을 맛본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21개 기업 중에 우리 사장님. 배즙 좋네. 대박 나가고
정 장관은 제품에 이어 우리 농산물 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청년 농부가 자리 잡은 하동군의 경우 지난해에만 817가구, 1,118명이 귀농, 귀촌했고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 고용이 300명 몇 년 만에.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 수학기 이런 때는 지역에 모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 소농가가 상생협업하는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 분야의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민생 현장과 소통하고 이를 대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예고한 2차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조 측은 최종 교섭 결렬 땐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서울시와 공사는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사측과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노사 협의 쟁점은 인원 감축입니다. 현재 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211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고 인력을 줄이면 시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아울러 올해 정년퇴직하는 인력에 대해 신규 채용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노조 측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지난 9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나선 바 있습니다. 노조 측은 당시엔 경고성 파업이지만 22일부터는 기한 없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공사는 노조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사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에서 10일에는 파업에 참여한 4,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12월 급여 약 7억여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우입니다. 요 며칠 맑은 하늘이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낮에는 포근하지만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 꽤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 아침보다 4도가량 더 높은 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모레 아침은 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점차 많아지며 저녁부터는 흐리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2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서울과 인천 14도, 춘천 12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속초와 울진 6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강릉 1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 점차 많아져 저녁부터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5도, 부산 9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전주와 대구 17도입니다. 서해는 흐리고 남해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비는 목요일 강원 동해안과 경상,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의 투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부산과 리야드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돼서 노력해온 만큼 파리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KTV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부산을 응원하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